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습니다. 2022년 5월에 취임하고 나서 2년 11개월이 조금 안 되는데 5년 임기 중에 3년도 채우지 못했어요. 탄핵 사유는 적법하지 못한 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는 것이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윤 대통령은 작년부터 내내 식물 대통령이나 다름없었죠. 야당의 반대와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정부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서 취임 이틀 만에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하는 등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예산안까지 일방적으로 깎이면서 대통령으로서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죠. 이미 야당은 작년 초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공공연하게 주장을 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돌파구로 계엄령을 발동했지만 2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면서 실패를 했고,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과 일부 의원들이 야당과 손을 잡고 윤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로써 보수 정권은 2번 연속으로 심지어 여당에서의 배반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흑역사를 갖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째서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된 걸까요? 단순히 계엄력이라는 실책과 그로 인한 탄핵으로 실패를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엄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으로 몰락해가던 정권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을까요? 누구나 동감하는 것은 이것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2024년 4월 10일에 있었던 22대 총선 패배라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1년 만에 정권이 무너진 셈이죠.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원인과 22대 총선 패배의 원인은 거의 같다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했거나 최소한 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저지선만 지켜냈더라도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해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사실 총선 당시의 정부와 여당 분위기는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비명 갈등이 크게 달하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큰 악재였죠. 그리고 공천을 받은 일부 후보들은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거나 잘못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국 혁신당의 출현으로 좌파 지지층의 분열까지 일어난 상황이었죠. 즉 선거 패배 구도라고 할 수 있는 분열과 도덕적 훈결, 공천 잡음 등 많은 문제들이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여당 국민의힘은 공천상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처럼 극단적인 계파 수청과 분열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창당한 개혁신당이 있었지만 지지율이 너무 낮고 인맥풀도 좁은 데다가 이준석 본인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도가 무척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보수표를 분산시킬 위험이 그리 크지 않았죠. 선거를 이끌어갈 책임자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장관도 중도와 보수권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던 젊은 정치인이었고, 여기에 일부 좌파 성향 일부 인물들까지 끌어오면서 외연 확장까지 시도하고 있었으니까 선거 전략상의 청사진만 보면 선거에서 질 이유가 그리 많지 않아 보였죠. 그러나 총선 결과는 여당의 대참패, 그리고 분열되었다고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양쪽 모두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게 정황상으로 아주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선거를 아주 잘하고 본인들이 선거를 아주 못했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딱히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 이전부터 집권 여당의 참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였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그때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많았죠. 즉 선거 패배의 원인이 선거 자체를 얼마나 잘하느냐 여부보다 근원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였죠. 국민의힘의 전신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새누리당, 그 이후에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을 이끌었던 건 부산 출신의 정치에 선이 굵었던 김무성 대표였고,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던 건 대구 출신의 홍준표,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표였죠. 이 셋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스스로의 정치 기반 아래에서는 강한 후원 세력을 보유했었다는 점입니다. 김무성은 부산에서만큼은 박근혜와 반목할 만큼 정치적 기반이 있었던 인물이었고, 홍준표는 원래 서울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오다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대구로 내려가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탄핵 이후 몰락해가던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기독교 일부와 손을 잡고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셋 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후원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유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번번이 패배를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대중적 스펙트럼은 박근혜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고 봐야 될 거예요. 박근혜 탄핵이 일어나기 전에는 보수권은 어느 정도의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중적 기반이 박근혜가 참여하는 선거마다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이었죠.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당내 매우 복잡한 계파 분열이 불러온 패배였습니다.
심지어 탄핵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인 2016년 중반까지는 정부와 여당은 그런대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탄핵 와중에 벌어진 보궐선거를 여당이 이기기까지 했죠. 하지만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는 보수의 대중적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 선거에서는 보수는 대참패를 모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8년 동안 이어지죠. 그동안 보수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2022년에 있었던 대선과 지방선거였는데 둘 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대중적 지지 기반 덕분이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보수 정당은 스스로 대중적 기반을 재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대중적 지지 기반을 재건하지 못한 채 윤석열의 네임밸류에만 의존하다 대참패를 한 선거, 그것이 바로 2024년 22대 총선이었습니다. 이때의 총선 패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빠르게 대중적 지지를 상실한 것이 가장 컸죠. 하지만 이를 윤 대통령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까지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안 좋은 이미지가 누적되어 지지율을 잃어갔거든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이는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불운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건 하나예요. 바로 경제죠. 문제는 2010년 이후로 세계 경제의 문제와 더불어 한국 경제도 그동안 쌓아온 저력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2000년대부터 약 1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그 주 원인은 바로 중국의 성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이 내수 경제에 주력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을 위협을 하게 되면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 말에 이르면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체제가 되고 말죠. 여기에다 출산율의 저하가 경제의 직격탄이 되기 시작한 것도 2010년대 말부터입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에는 이 문제들의 해결사로 지지를 받지만 정작 취임하고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권력자로 낙인 찍히게 되죠. 윤 대통령도 지지자들의 여러 희망을 안고 취임을 했지만 2024년 총선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이런 지지층들의 희망에 부합을 하고 있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개혁 문제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서 앞으로 배출될 의료 인력, 즉 의사의 수를 증가시켜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 정책의 핵심인데 의사단체들뿐만 아니라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이 집단 반발을 하면서 1년 가까이 의료계가 파행을 겪게 되죠. 물론 개혁에는 반발과 고통이 따릅니다. 윤석열 정부도 나름 의사들에게 당근책을 제시하기는 했어요. 문제는 그 당근책으로 의사를 설득하기엔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일 국회의원들에게 앞으로 당신들 임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개혁을 하겠다. 대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지원은 대폭 상향시켜주겠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못 받아들이죠. 의료개혁의 문제는 이와 유사해요. 장기적으로 의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의대 정원 증가를 의료 수가를 좀 늘려주거나 의대를 지원하는 정도로 설득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정부는 과학적인 산술로 이 개혁이 옳다고 주장을 했지만 논란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의료 파행은 당장 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역대 정권들이 바보라서 의료개혁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파업과 집단 휴학으로 이에 반발을 했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 당직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만 의료개혁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말 많은 의료개혁을 총선이 있기 한 달 전에 시행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에서는 선거 직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선거 직전에 핵폭탄을 떨군 셈이었어요. 재미있는 건 이 의사들과 전공의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 세력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총선 결과를 보면 2000표 내외로 여당이 패배한 지역구가 의외로 많거든요. 이것은 정부와 여당이 선거 전에 약간의 실수를 줄였더라면 더 얻어낼 의석이 있었다는 아쉬움을 들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지층을 흔들 수 있는 의료개혁을 선거 직전에 실행을 한 건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에요. 물론 의료개혁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다만 의사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 반발 속에서 이를 강행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견제 심리를 발동시켰을 가능성은 큽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은 수능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최상위권 인재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힘으로 이를 억누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 주었을까요? 단순히 의료개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해복구를 지원을 하다가 사망한 최상병 사건을 두고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 그러합니다. 군대는 누가 뭐래도 보수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었어요. 그럼에도 대통령이 수해 복구를 하다가 안타깝게 죽은 해병대원의 진상조사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에게 실망감을 주기 충분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지적해보자면 총선 전에 새만금에서 벌어진 세계 잼버리 대회의 파행 사태죠. 물론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라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받고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에 있었죠. 하지만 잼버리 대회의 운영자는 전라북도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도 있었습니다. 대회가 제대로 준비되는지 감시를 하고 그것을 받아 운영을 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이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일 정도로 잼버리 대회는 최악의 관리 미숙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새만금으로 달려가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을 정도로 운영은 엉망이었고 국민들은 정부가 무능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물론 사고를 친 건 전라북도인데 애꿎은 정부가 욕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었어야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였고 많은 20대 청년들이 이에 공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어요. 물론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부 부처를 폐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했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를 했습니다. 다만 과연 정부가 여가부 폐지 혹은 기구의 축소를 통해서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는 노력을 제대로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며칠 만에 교육부 폐지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만 보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설사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폐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여가부 폐지는 결국 총선에서 청년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는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의지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총선 결과를 보면 청년들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죠. 여가부 문제뿐만 아니라 2030의 지지를 얻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청년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많아요. 거꾸로 말하면 윤석열은 자기를 지지해준 계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한 일이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고 여겨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내내 30%대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당할 당시에 2030들이 전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실이 기억나실 겁니다. 즉 청년들에겐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대통령의 존재가 항상 필요해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죠.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권력에 취해서 자신을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잊어버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을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자신을 배반할 만한 사람들을 끌어올려 주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3년도 안 돼서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들이 누적되어 총선 패배를 자초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2012년에 이명박 정부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역량으로 총선을 승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즉 선거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당의 능력에도 크게 좌우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개파연합의 정당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친윤 비윤으로 분류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개파들이 득실되죠. 정치인들이 개파로 나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이런 개파 정치는 각 개파마다 자기 성향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끌어모으는 순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개파 정치는 이런 순기능들이 거의 상실되어 있어요. TK로 분류되는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 가능한 지역구를 보유한 개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신규 인재 영입을 매우 꺼립니다. 게다가 수도권같이 치열하게 싸워서 그 자리를 쟁취해야 하는 지역구에서는 성장하는 인재들을 견제하기 바쁘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TK 지역의 정치 세력들은 3선, 4선 이상의 중진이 되어 당을 장악을 했고 그 이외의 지역의 정치 개파들은 갈수록 힘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권을 두고 특정 지역에 나태한 중진들과 이들의 자리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개파 세력 간의 복마전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수도권이 지역구였던 홍준표가 대구로 내려간 것이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TK가 아니면 정치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정치적 스펙트럼이 TK라는 지역에만 국한되어 버립니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 점점 괴리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이준석과 한동훈은 이런 보수의 문제를 풀어줄 열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죠. 이준석은 당의 화합을 이끌어낼 자질과 경험이 부족했고, 한동훈은 당의 화합은커녕 대통령과의 관계도 개선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력이 엉망이었어요. 당의 화합을 이끌어낼 포용력과 당의 외연을 TK 이해 지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대정성을 지닌 리더는 좀처럼 나오지 못했죠. 박근혜가 마지막이었어요.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진들은 TK 이해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었고, 당의 신진 세력들은 그만한 정치력과 포용력을 갖출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권을 두고 계파들 간의 경쟁만 가속화되었죠. 그리고 그 계파들의 경쟁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결과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였습니다. 12명의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정작 이를 설득해낼 능력을 가진 경험 많은 정치인들은 국민의힘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강한 정치 세력은 위기 속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스스로 가지지 못했죠. 총선 패배의 원인은 다각적이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지지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대통령도 여당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최소한 민주당과 이재명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25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기꺼이 25만 원을 주려고 하죠. 그러나 보수는 지지자들의 요청을 경청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 수많은 보수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독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독려하는 모습은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지자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 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 청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신들을 지지해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정치의 모습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아무리 번쩍이는 왕좌가 있다 한들 왕일 수 없듯이, 지지자가 등을 돌린 정치인은 아무리 강력한 절대 반지를 손에 넣더라도 절대 정치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모두 이 때문입니다.